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1페이지에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는 저랑 똑같이 생긴 서 있죠? 네,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일단 주택법은 7문제 나오는데 여지껏 출제 경향을 보시면 그래도 틀리라고 하는 문제 한 문제는 있었어요. 그럼 6개는 맞출 수가 있는 범위가 주택법입니다. 버리기 정말 아까운 거라서 우리는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좀 많이 나오고 국토개법만 잘 나오면 합격하는 데 지장 없고 개발법, 정비법에서 점수가 좀 몇 개 나와주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주택법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실무랑 관련도 깊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주택법은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하려면 대지 조성을 해야 돼. 그 사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근데 대부분이 이제 대지 조성해가지고 주택을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큰 내용이 중요한 게 없죠. 대지 조성 사업은.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용어 정의 중에서 아까 제가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영위하는 시설, 복리, 사람 있는 거. 사람이 없는 거는 대부분 부대로 가면 돼. 왜 그러냐면 담장, 피뢰침, 우편물 수취함 이건 다 부대시설이에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부대시설 가 있는 게 공중부대 충성이 있어요. 공중부대 충성하시는 분이 있어. 충성하시는 분 경비 아저씨하고 관리사무소장님. 그래서 경비실하고 관리사무소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지. 여기다가 충성 옆에다가 경비실, 관리사무소. 사람 들어가는데 이거 부대시설로 가 있구나. 특이해서 잘 내죠. 그리고 공중전화박스, 공중화장실. 이 두 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나 얘는 복리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오래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간선시설이라는 거는 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거죠. 단지 안 밖을 연결하는 거라 이게 의무자가 우리 숫자 할 때 아까 지난 시간에 100호 16,500 이상을 치면 간선시설 의무적으로 할 것. 단지 안에 있는 시설과 바깥의 시설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주택 단지 안에 있는 시설과 바깥의 시설을 연결한다는 얘기는 요 단지 안하고 바깥 연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간선시설이라 하고 그 안에 있는 기간시설, 도로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을 의무자가 누구냐? 도로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의무자예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가스, 통신은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 가스 공급하는 사람, 난방 공급하는 사람. 그래서 전기공사, 가스공사, 난방공사. 걔네들이 공급자고, 걔네가 설치 의무자고. 우체통은 국가가 우편 집중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설치 의무자입니다. 얘네들이 사용검사일까지는 완료를 해라. 그리고 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가 하는 거. 내가 낸 세금 갖다가 이 아파트 단지 연결하는데 돈 쓰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국고보조 2분의 가능한 거는 도로 상하수도 일대에서 요거는 국고보조 가능한 거다. 그래서 원래 공급자가 설치 의무자로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나 도로상하수도 같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것은 국고보조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지 안에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 주공 3단지, 프로조 1단지, 프로조 2단지 나눠지는 거는 별개 단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고자철이라고 했죠. 국가대표 고자철. 구자철이 아니라 고자철이에요. 국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지나가면 관리하기가 힘드니 별개 단지로 본다.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20m 이상의 폭을 갖춘 일반 도로면 별개 단지로 본다. 그래서 전국 8도 한 바퀴 도는데 20일 걸린댔죠. 자전거 타고 8도 20일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20m 이상의 일반 도로 8도 20일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 금지 기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날짜는 외워달랬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날부터 등기할 수 있는 날, 즉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을 입주 가능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이거 저당권 등의 설정 행위는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거고, 주택 분류에서 좀 이번에 개정돼서 나올 만한 게 자 여기 보시면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한다. 그 중에 공동주택을 시험 문제 잘 내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건축법에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기숙사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가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 가능한 거. 그래서 고기노후가 아니라 뭐예요? 다기노후라고 그랬어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주택,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숙사는 현재 주택법 분리에 없다. 그리고 아파트는 무조건 주거로 쓰이는 거 5계층 이상이고 연립 다세대는 4계층 이하는 공통사항인데 요거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인데 요번에 다중주택이 하나 개정이 돼서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인데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 이하인데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다. 이게 작년에는 330이었는데 다중주택도 전부 다 660으로 바뀌어서 주택은 전부 다 660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연립만 660 초과, 나머지 다 660 이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기가 좀 깔끔해졌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은 자금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누가 지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 돈이냐. 그래서 국민주택이란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얘네들 돈으로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기금 받으면 건설하게 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 너 그거로 짓는 주택을 국민주택을 한다. 이거 아니면 다 민영주택입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장수명이라는 거는 오래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은 오래되면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해야 되고 용도도 바꿔야 돼. 그게 가변성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오래 써야 되니까 수리 용이성도 강한 거. 그래서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가 되려면 내구성이 있고 입주자 필요하면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하는 거를 가변성이라고 하고 수리하면 수리 용이성이 있어야 얘를 오래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고 기타 주택에는 에너지 절약형 CO2 절감하는 주택, 건강 친화형은 내부 공기를 좀 회적하게 하는 그 주택을 건강 친화형 주택이란다 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용어 정의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 일단 조합 일단 조합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3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어요. 그 중에 내 거로 하는 게 리모델링이죠. 내 거로 하는 거니까 얘 보시면 내가 내 주택을 갖고 사고 파는 거 누가 뭘 안 해. 근데 지역하고 직장은요 가입을 하는 거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가입을 하거나 집이 있어도 된다. 작은 거 갖고 있어라 해서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한 채 정도 갖고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이게 무주택 세대주란 뜻이에요. 세대원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은 일단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리모델링도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 직장조합은요 직접 건설하는 조합도 있지만 국민주택을 저기서 건설했어. 그걸 공급만 받는 거야. 그런 조합은 건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가까지 받을 필요 없고 신고로 가능하다 해서 건인 직공신이라고 해. 건설은 인가, 공급받기 위한 경우는 뭐야? 신고. 그리고 이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공급만 받는 거잖아요. 공급만. 그럼 공급만 받는 거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집이 또 있으면 안 돼.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예요. 써놓을까요? 여기 공급 앞에 국민주택을 이라고 써놓으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민주택은 무주택자가 받아야 돼요. 그럼 85 이하 한 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공급받기 한 조합의 경우는 무주택자 하나다가 되게 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건인직공신은 3번 나왔고 건설하려면 인가받아라. 직장조합이 공급받을 땐 신고다. 그래서 건인직공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여기 리모델링은 최소한 얘는 20명 이상 모이라고 돼 있어요.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이 모이되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우리가 16가구인데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 20명 이상이란 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사고 팔아도 되는 건 내 거니까 얘는 팔아도 되는데 지역하고 직장은 지위예요.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금지가 돼. 인가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 신규 교체 가입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은 2년 안에 승인청해라.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았으면 5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안 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금지 기간이지만 이들이 어쩔 수 없다. 요거는 가능한 경우는 있어. 400세대 진력을 했는데 250명이 온 거예요. 그럼 150명이 모자라면 충원할 수 있어요. 충원. 그럼 충원한다는 말은 이 400명 중에 400세대 질렸는데 250명이 왔어. 그런데 70명이 탈퇴를 한 겁니다. 그러면 180명 남았죠? 그럼 180명 남았는데 20명이 모자라잖아. 50%에. 그러면 충원할 수 있어. 조합원이 사망하는 바람에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아까 괜찮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합원이 탈퇴했어. 탈퇴는 이겁니다.
250명에서 70명 탈퇴하면 20명이 모자라니까 탈퇴하는 바람에 50% 미만 됐죠. 그때 충원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이었던 자가 집이 분명히 없거나 85 이하 한 채 갖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타워 팰리스가 만약에 210제곱미터짜리 산 거예요. 그럼 자격자가 아니잖아. 무자격자죠. 그럼 그 사람 빼고 충원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이 바뀌었어요. 400세대 건설하기로 했는데 600세대로 바꿨어. 그럼 50%면 300명이 모여야 되는데 250명이면 50명이 모자라죠. 그러면 변경되는 바람에 예정세대 수의 50% 미만 되면 충원할 수 있다. 이게 충원할 수 있는 사유인데 요거 가지고도 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주택상한사채 잘 나온 데죠. 제가 발행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관펜을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업자에다가 해놓으셔야 돼. 근데 누구를 못 믿어서 등록업자. 그래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을 하되 상환 너에게 상환할게. 그럼 항상 누구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이름 써놔야 돼. 그래서 김영식 증권이 되는 거죠. 김영식 증권이고, 이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증서는 매매 양도 알선 금지라서 딱지 매매 금지 중에 하나가 주택상한사채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양도성이 없지만 해외로 이주한다 그러면 그때는 명의를 이전해야지만 김영식 증권이라 그래야 제3자 발행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상년, 상법, 상백이라고 했죠.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양도, 중도 상환이 안 되는 건데 해외 이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도 가능하다. 양도할 때는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으면 산 사람이 자기 이름 안 써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 까지. 그리고 이 법이 없으면 주택법의 상법 중에 이 법이 없으면 상법에 있는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해놓은 게 주택상환 사채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한번 볼게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토지는 내가 갖고 있는데 아파트 주택만 판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 받았던 그 임대부 주택 분양했던 주택 건설했던 시행자가 그대로 갖고 건물하고 복리서를 산 사람이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 그러면 나는 주택만 샀기 때문에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야 돼. 그건 토지 임대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을 우리 콘크리트 내구연한 몇 년이랬죠? 40년이기 때문에 기간을 40년 이내로 하되 만약에 75%가 동일하면 나중에 계약갱신이 또 연장이 할 수 있다. 몇 프로? 75% 이상이 40년 이내 갱신 또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그 구분지상권이 생겨야 돼요. 이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된 거로 간주하고, 그 주택을 만약에 제가 사면 계약을 제가 따로 안 해요. 이 사람의 계약 권리관계를 그대로 포괄 승계합니다. 포괄 승계하고 임대차 계약 승계한다. 그리고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자하고 공급받은 자 간에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이 법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하고 민법이 있으면 긴 거 먼저 우선으로 적용해. 긴 거. 어느 게 길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거. 그래서 긴 것부터 적용한다는 거는 민법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집합건물법 먼저 적용하고, 그래도 없어? 그럼 민법 준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도 할 수 있어요. 재건축 가능한데, 자, 여기서 재건축이라는 거는 40년 정도 지나서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소유자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 가능해요. 웬만하면 소유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는 건물만 가진 사람들인데 정비법 가면 재건축은 건물하고 부속토지 같이 가져라고 돼 있는데 얘는 건물만 갖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재건축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로 봐서 재건축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특이한 게 기존에 월 임대차를 냈었는데 나는 그냥 보증금으로 할래. 그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내가 월세 안 낼 수도 있어요. 보증금 전환 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땅을 아예 사서 분양 전환할 수도 있어. 분양 전환 가능하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주택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세대를 구분했는데 처음에 아예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 짓는 주택이 있고, 나중에 리모델링 하면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질 때 사업계획승인 받을 때 리모델링 할 때는 기존의 거 포함해서 2개까지만 늘릴 수 있는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에는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을 했는데 그럼 구분 생활이 되겠죠? 다만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에다가 현관편 하셔야죠. 구분 소유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 소유권입니다. 대신에 각 구분된 지역 안에 욕실하고 부엌하고 현관이 있어야 돼요. 이 3개 조건 꼭 기억하셔야 돼. 부엌, 욕실, 그리고 현관.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합치려면 경계벽이 너무 또 이게 또 중량구조면 안 돼서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하든지 연결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되고요. 900세대지면 300세대까지. 전용 면적도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1까지. 그래서 3분의 1하고 3분의 1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 3분의 1. 그리고 세대 구분형은 공동주택 세대수는요. 몇 세대로 나눴든 하나 세대입니다. 절대 3개로 구분했기 때문에 3세대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거까지. 요것도 이제 언급했던 기출에서 언급했던 거라서 한번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할 때, 자 건설 파트 볼게요. 자 건설 파트에서 맨 왼쪽이에요. 맨 왼쪽에 건설 파트에서는 단독으로 하는 거는 공공사업 주체가 있고 등록업자가 있는데, 공공은 믿으니까 국가지자체는 등록 안 하겠죠. 근데 등록업자 중에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할 때 각 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은 3억인데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 6억 이상의 사무장비 확보하면은 등록 받아주겠다. 그러면 연간 20만 기준이에요. 연간 20만을 할 때 등록해라. 그리고 등록한 애랑 같이 하면은 등록 안 해도 된다 해서 공동사업 주체에서 소유자가 누구랑 등록업자랑 조합이 등록업자랑 그리고 고용자가 등록업자랑 하는데, 얘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해서 단독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업자랑 같이 하는 게 고용자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은 사업계획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 게 원칙이냐면 시도대장인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도지사가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위임했습니다. 단 국장한테 받는 예외가 있는데 국가가 할 때, LH가 할 때 330만의 택도 없다. 그리고 긴급한 주택난 해소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했는데 공공이 출자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라.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통보 며칠이었죠? 60일이고 착수한 다음에 승인받고 나서 5년 내 착공하죠? 그럼 시공 감리 다 한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하면 며칠 안에 해준다고? 15일 안에. 그래서 건축법은 7일, 주택법은 15일, 일주일과 보름으로 기억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국가 등의 사업 주체는 공공 목적으로 국민주택에다가 밑줄 치고, 국민주택 요거는 수용 가능합니다. 수용 사용 가능하니까 공시법 준용하는데 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공익사업 인정받은 거로 본다. 날짜 하나 기억하면 되고, 등록업자는요 수용 권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수용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알박기 하는 애들이 나와서 80% 권한 확보를 일단 하고 3월 이상 협의했는데 협의 안 돼. 그럼 시가 기준으로 매도 청구하되 지구 단위계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전에 있던 자 제외하고 안에만 가능하다 해서 요거 80% 3월 이상 협의 안 되면 시가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있던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딨어? 여기 95% 이상이야. 그러면 거의 다 매입한 거죠. 그럼 나머지 5%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 파트에서 공급을 하는 거잖아. 공급하는 거는 이제 내가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저축을 가입해서 청약 종합저축 있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요거를 갖고 있으면 국민주택도 민영주택도 둘 다 공급받기 가입하는 통장이다. 그래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요 딱지 매매 금지는 시험에 주로 나오면 딱지의 종류를 물어보거나 위반시 효과를 물어봐요. 2가지 아니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딱지 등을 매매, 즉 증서 또는 지위를 매매, 양도,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데 매매 증여를 권리 변동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하되 현관편 하세요. 상속 저당은 제외. 이 말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상속 저당은.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단 위반했을 때 지위는 무효돼요.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계약은 취소하고, 입주하고 걸리면 환매해버려요. 환매하고 돈 주고 사오는 거를 우리 환매한대죠. 그리고 10년간은 입주 자격이 없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요 벌칙을 물어본다거나 대상 권리를 물어본다거나 하는 건데 그 대상 딱지 종류가 아닌 것 골라라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 딱지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했던 주택 상환 사치 있죠. 그게 딱지 매매 금지에 걸려서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던 저당권 설정 금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한 날부터 깨끗해야 돼요. 저당권은 설정하지 마시고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이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도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얘는 2년 2천이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전매금지 외우라고 그랬죠. 이건 잘 나와요. 입주자로 최초로 선정된 날부터 등기할 수 있는 날까지는 못 판다. 분양권을. 단 주택이 되면 팔 수 있겠네. 근데 5년은 못 넘어요. 그리고 입주자 저축 등서 이거 딱지죠. 위반하게 되면 몇 년 몇천? 3년 3천.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전매 위반하면 3년 3천. 요거 나머지 웬만하면 2년 2천으로 때리면 됩니다. 요까지. 그럼 이제 공급해서 지어놨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거 안 되겠다. 리모델링 해야겠다. 마지막 리모델링입니다. 일단 리모델링은 증대하는 거예요. 건축법은 증대, 개축인데 여긴 증축하고 대손밖에 없어. 그럼 증축하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죠. 대손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니까 증축, 대손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조합 설립을 할 때 각 동별 과반수와 전체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한 동만 한다 그러면 그 동의 3분의 2인데 얘가 나중에 조합 설립한 후에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은 요 3분의 2가 허가 받을 때는 75%로 과반수가 50%로 바뀐다. 이거는 허가 동의 요건입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 그리고 단 허가가 원칙인데 만약에 증축하는 리모델링일 수도 있어요. 그 증축형 리모델링이면 30세대 이상이 증가됐다. 그때는 허가라고 안 하고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 얻어서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진 때 현관패 그러고 시공자 선정은 언제 하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근데 만약에 인가 받기 전에 시공자 선정하면 3년 3천이에요. 또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되는데 경쟁 입찰로 안 하면 3년 3천입니다. 3년 3천입니다.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가서 시공 다 끝났어. 얘도 똑같이 사용검사 받습니다. 근데 중간에 전유 부분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용 면적 30평짜리였는데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39평이 됐어. 그럼 이제 평수는 얘가 변경이 되지만 그 대지 면적은 변경이 안 되죠. 뭐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이 변경되더라도 변하지 않은 걸로 간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안전진단 요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일단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비용의 전부 일부를 얘네한테 부과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 그러면 임차인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면 안 나가요. 그래서 그때는 주임법, 상임법 적용 안 한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방향 제시하는 거는 좀 길게 짜는 거라 10년 단위로 짭니다.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되 얘는 시장 등이 짜야 돼요. 그래서 특광 대도시장인데 여기 일반 시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시장 포함돼서 그럼 일반 시장의 경우는 도지사한테 승인 얻는 거고 항상 순서는 의협심이니까 주민 공람할 때 공람 기간 14일 이상 기간 주고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근데 여기는 기본 계획인데 왜 공람을 합니까? 리모델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10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람을 줍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치는데 공법에서 공람은 항상 14일 이상. 공청회 이거 할 때 날짜 없지만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은 다 며칠 내? 30일 내. 심의 거치고 나서 확정이 되면 승인하고 나서 이제 확정하면 되는데 대도시의 경우는 도지사 승인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관련된 건 이게 전부라 이 정도만 아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택법 관련된 거 한 거고요. 자, 마지막 이제 농지법 다 끝났습니다. 자, 농지법 파트로 갈 건데, 자, 농지법은요 일단은 두 문제 파트죠. 두 문제인데 79번하고 80번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79번, 80번인데 한 문제가 꼭 농지법은 농사라고 그래요. 농사 4번이 답이에요. 예전엔 5번이 답이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0발을 받았는데 4번이 답이라 작년에 모르면 4번 찍으라고 그랬는데 4번이 답이었어요. 그건 다 이거는 선생님 능력인 거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공부는 하기 싫다 그럼 4번 찍으세요. 근데 쉬운 게 나오면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농지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소유 파트라 요 파트는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이용 파트에서는 대리경작이랑 그 임대차, 보존 파트에서는 농업진흥적 요거만이라도 보면 10분이면 보는데 왜 그걸 버립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소유 파트 용어 정리가 잘 나오니까 그 전에 그 용어 정리부터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용어 정리 밑으로 가시면 자, 농지가 뭐냐라고 무조건 나와요. 그럼 농지는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어야 된다 이런 거 안 따져요. 현재 경작에 이용되거나 단연생 식물 재배한다. 그럼 무조건 농작물의 경작지 단연생 식물 재배지 그럼 이제 무조건 농지로 봐요. 근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당연히 농지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경작지 이용되면 계량부지까지도 포함해서 뭐 농사짓기 위한 뭐 유지, 수로, 뭐 배수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온실,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있는 거 전부 다 농지로 봐요. 농지로 보는데 제외가 별표해야 돼. 제외.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얘네들은 농지가 아니다. 농지 아니다.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요거 농작물의 경작 기간이나 단연생 식물 경작 재배된 이용 기간 현관펜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에요. 그러면 2년 농사 졌어. 지목이 아닌데. 그럼 농지 아닌데 4년 지면 3년 이상이면 농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목도 아니면 기간도 짧으면 농지 아니야. 지목은 아니지만 3년 이상이면 농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잡종지인데 4년 졌다 농지예요. 잡종지인데 2년 지면 농지 아닌 거야. 이제 전인데 농사진 지 2년이면 전이면 무조건 농지죠. 그래서 지목이 아닌데 3년 미만 농사지면 농지 아니다. 그리고 임야입니다. 임야를 현재 산지조정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는 농사 100년, 1000년, 만년 지어도 그냥 임야로 봐요. 산지조정 허가를 받았을 때 농사지면 농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지는 뭐냐면 초지예요. 초지가 뭐예요? 초지지 뭐. 초지가 농지예요? 초지예요? 초지야.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초지가 뭐야? 초지. 초지가 농지예요? 초지예요? 초지. 초지가 뭐야? 초지.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농사진 지 5년 됐다 그러면 또 농지라고 생각해. 아니야. 초지는 무조건 초지야. 초지 일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초지가 뭐예요? 초지. 초지가 뭐예요? 초지.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세뇌시켰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에다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초지는 뭐야? 초지요. 농업인도 나왔어요. 농업인. 농업인. 너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저 농업인인데요. 그러면 1090 330 120 120 한번 써볼까? 1090 330 120 120 2, 10, 100, 1000 19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농지로 보겠다, 농업인으로 보겠다고 그랬는데 땅을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지어 소유하고서 무조건 이거 농업인입니다. 근데 이 경작을 한 시간, 재배를 한 시간이 1년 중에 90일 이상을 했어. 90일 이상 했어? 그럼 너 농업인으로 보겠다. 그리고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100평 정도 되는 비닐하우스 하면 농업인으로 봐요. 330제곱미터가 100평입니다. 그리고 대가축은 두두, 그 대가리 큰 가축 있죠. 그 소말, 그 2마리. 중가축은 조금 거 10마리. 소가축은 이거 대가리 좀 작은 거, 그 토끼 같은 거 100마리. 그리고 가금 날지 못하는 날개 있는 애, 뭐 닭, 꿩, 오골개, 예를 들어서 타조 이런 애들. 그게 1천수. 꿀벌은 10군 말하는 거, 10군. 요거 이상을 내가 키워. 아니면 축산업에 120일 이상 종사를 한대요. 아까 농업은 90일인데 축산업은 120일인 이유가 자, 농업은 허리 구부려야 되는데 축산업은 뭐라 이거만 하면 되잖아. 뭐라 어느 게 더 편해요? 축산업이 편하잖아. 너 30일 더 해 이렇게 돼서요. 나중에 농업 며칠이에요? 농업하면 허리 구부려야 되잖아 이거. 허리 구부려. 아이고 허리야. 허리 구부리다 보면 여기 방구도 나와. 방구. 그래서 농업은 며칠이에요? 90일. 농업은 90일. 이거 기억해둬요. 90일. 그리고 축산업은 1류와 120일이에요. 120일. 1류와. 이 두 개는 날짜 바꿔서 내니까 농업은 90일 이상, 축산업은 120일 이상. 종사를 하면 농업인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연간,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연간이면은 1년 동안 120만 원이잖아요. 월 10만 원이야. 이걸 농업인이라고 하면 너무 이 농업인의 수준을 낮춘 것 같아. 이건 월간은 그래도 모르겠다. 연간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연간 110만 원이라니까 뭐 어쩔 수 있나? 외워야지.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1090, 330, 120, 120, 투텐백 1019 이게 그거예요. 해볼까? 자, 비닐하우스 얼마예요? 그러면 330. 농업은 며칠이에요? 그 며칠? 농업? 90일. 축산업은 1월 120일. 연간 얼마? 120만 원. 투텐백 1019이고 땅은 얼마 이상? 1000. 비닐하우스는 330. 그거 이상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농업인으로 본다. 아까지 마시면 됩니다.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거는. 지금 이 책에도는요, 제가 빨리 하는 이유가 이거를 빨리 돌리고, 이걸 빨리 돌리고 아마 3회독 하시면 그래도 공법의 기본 점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약집에나 뭐 시잘부 잘 나오는 것만 드립하면 50점 이상은 충분히 나와요.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은 사람들이 다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60을 넘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60을 왜 넘어? 한 50점만 맞아도 중개사법에서 10점 받으면 되니까 일단은 요 정도 수준까지. 작용이라는 건 이게 스스로 자자예요. 경작할 경, 박갈경이에요. 그럼 스스로 농사 짓는 건데, 그럼 내가 농사를 짓는데 상시 종사하든지 아니면 절반 이상은 내가 해야 이걸 작용이라고 하죠. 농업법인은 그가 소유한 그 법인에서 농산물을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한다, 작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용의 내용입니다. 요게. 그럼 이제 용어 정리했으니까, 자, 용어 정리해서 이제 소유 파트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소유 파트에서는 농지는 우리나라는 농지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은 줘야지 농업이 아닌 자들이 갖고 있다가 개발해서 투기로 바뀌면 안 된다. 경자만 가져라.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놓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취득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다 해서 예외에서 1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국가가 농업인이 아니지만 소유할 수 있어야죠. 지자체도 국공유지 소유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가능하죠. 근데 학교가 농업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는 농업을 애들한테 직업처럼 가르쳐줘야 되고 종자 개량도 해야 돼. 농지가 있어야 뭐 학업을 할 거 아니야. 학교는 생산자 단체, 연구 단체는 농업이 주가 아니지만 소유할 수 있다. 체험 영농이라는 건 취미 삼아 하는 거죠. 취미 삼아 하는 거니까 내 직장이 따로 있고 주말에 농장을 가서 체험 삼아 하는 거는 소유할 수 있어. 근데 체험 삼아 주말에 갔는데 10만 평을 취득했다. 얘 농사 짓다 죽어요. 상한제 적용해야 돼. 그래서 야, 너 농업인이니 아니니 했더니 아, 저 농업인 아닌데요. 아, 너 농업인 되면 땅 얼마 가져야 되는지 알아? 1000 이렇게 하는 1000 썼던 거.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 되잖아요. 그럼 넌 1000 미만만 가져라 해서 상한제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밖에 못 가져요. 그래서 기억할 게 숫자 기억해야 돼. 앞으로 체험 나오면 1000이야. 체험 나오면 얼마? 체험 나오면 1000이야. 체험 얼마까지요? 1000. 근데 내 이름으로 1000, 와이프 이름으로 1000, 애들 이름으로 1000 이러면 또 안 되죠. 투기하잖아. 그래서 세대 구성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 1000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상속.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셨으면 소유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이 농업인이면 다 받아도 되는데 농업인 아니면 상한을 둬요. 1만까지만. 그래서 농업을 하면 상한이 없지만 상속을 받을 당시 농업에 종사 안 한다.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사 짓다 인호한대요. 그래도 농업에 기여한 바가 8년이나 된 분인데 8년씩이나 이상 농사 짓다 떠나시는 거니까 아 그러면 1만까지는 가지고 가고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지 소유 상한제 다 폐지됐는데 체험 영농은 1000 미만이고 나머지 1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됐고 담보농지 은행에서 돈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돈을 안 갚아. 경매에 넣었을 때 1회, 2회 유찰돼 버리면 원금을 회수 못할 것 같다. 그럼 은행이 받아버릴 수 있어요. 그걸 담보농지 취득이라고 해서 은행은 농업을 안 하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농지 외로 쓰는 걸 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하면 농지 외로 쓰는 거니까 그러면 니네들은 농업인 아니어도 다른 목적으로 쓸 거니까 니네들 취득할 수 있게 해줄게. 1500 미만의 조그만 토지에 한 450평 되는 땅인데 그거 농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돼 있는 거면 야 이거 괜찮아. 농업인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어. 법률 규정이라는 건 수용을 한다. 공시법에서. 수용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농업인이 아니지만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농업인이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거나 여기 영불이라고 그래서 영농 여건 분리. 그 농업을 경영하는 여건이 불리한 농사짓기 애매한 땅이에요. 경사도 높아서. 그러면 어떤 농업인이 취득할 거냐? 취득 안 할 거니까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만들기 전에 땅값이 너무 오르기 전에 미리 비축을 해놓는 땅이에요. 농업인은 아니지만 공공토지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소유할 수 있다. 그럼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들이고 이거가 아닌 이상은 취득 못해요. 농업인만 취득해야 돼. 그럼 농업인은 농지 취득하려면 농지증이 있어야겠네. 그래서 시군구한테 안 가고요. 원래는 시군구한테 갔어야 되는데 시군구 중에 농지가 제일 많은 데가 군이라 이거는 군수가 안 하고 읍장하고 면장한테 미뤘어요. 그래서 시구면장, 시구면장한테 몇 명이죠? 4명. 그럼 시군면장한테 발급 신청하면 4일 안에 발급해주겠다. 근데 경영계획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경영계획서 내야 되는데 체험 영농일 때는 농지증은 받아야 되는데 취미 삼아 하는데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경영계획서는 작성 안 해도 돼요. 그럼 경영계획서를 작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빨리 줘야죠. 그래서 그때는 2일 안에 주겠다 해서 원래는 4일 안에 발급하는 건데 경영계획서를 작성 안 하면 2일 안에 발급해도 된다. 그리고 농업인하고 법인은 무조건 농지증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 애들이 얘네들 중에 대부분인데 그중에 요거는 현관펜 해놓으시고 최하커신 1500 체험용농 학교 허가 신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영불 영농여건 분리농지 공공토지 비축토지 이거 체험영농 학교 허가 신고 1500 영농여건 공공 여기 제가 밑줄 친 거 있죠. 얘네들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경영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경영계획서는 작성 안 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무슨 문제가 나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최하커신 1500이 제일 잘 나오고 영농여건 분리농지랑 공공토지 비축토지는 농지증 받아야 돼요. 그래서 최하커신은 농지증 받아야 된다는데 얘는 기억나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틀린 사람 많아요. 최하커신이에요. 체험영농 학교 허가 신고. 체하면 등을 팍 치면 오바이트 받아야 돼요. 체하커신은 받는 거라고 기억해놓지 않으면 까먹어. 체하커신은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된다. 됐고 그럼 어렵게 취득했습니다. 그럼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농사 안 짓네. 농사 안 져? 그럼 너 농사 안 질 거면 갖고 있지 마라고 해서 오른쪽에 농지 처분 사유 해당돼요. 자, 농지 처분 사유가 뭐냐면 농지로 이용하지 않음이 판명된 거.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적합하게 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했다.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 장관하고 협의 없이 취득이 됐거나 공법에서 미착수나면 항상 몇 년이랬죠? 2년. 그리고 상한을 취득한 부분이 초과된 부분이면 처분해야 되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처분해야 되고 경영계획서 목적 안 하면 이거 처분해야 돼. 이걸 처분 사유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유에 해당되면 처분하셔야 되는데 처분을 안 하시면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요 사유에 해당될 때 요 사유에 해당되면 요 사유죠. 그러면 의무기간을 1년을 주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한 번만 봐주겠다. 너 6개월 안에는 처분해라 라고 처분 명령 때려요. 시군구가. 그러니까 불러요. 농지 왜 처분 안 하셨냐 했더니 안 팔려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래? 근데 6개월만 줄 테니까 6개월 안에 꼭 팔아라 라고 했는데 처분 안 했어. 명령을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그 토지 가격의 20%를 1년에 1회씩 계속 때려요. 그럼 10억짜리면은 20%면 2억이죠. 2억을 1년에 한 번씩 때려요. 올해 2억 나오고 내년에 2억 나오고 그 다음에 2억 나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처분하게 하려고 만든 게 이행강제금인데 그 2억 나오는 게 겁이 나는 사람들은 안 팔린 거 어떡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달라고 해라. 처분 명령 받고 요 사이에 내 땅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매수청구예요. 이건 한국농어촌공사한테 해야 됩니다. 어디다 한다고요? 한국농어촌공사가. 그럼 한국농어촌공사는 처분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애들이니까 나쁜 애들이잖아요.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있고 공시지가 있으면 싼 게 뭐죠? 주로?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데 실제 거래된 금액이 더 싸야. 그럼 더 싼 거로 사버리겠대요. 주변에 실제 거래 가격이 낮으면 낮은 거로 사겠다. 나쁜 놈들한테는 비싸게 안 사겠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밑에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행강제금이란 처분 사유 해당돼서 6개월 안에 처분 1년 안에 처분 안 해서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했더니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이행강제 부과합니다 라고 전화로 문서로 삐삐로 문서로 해야죠. 문서로 하되 이게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해야 돼. 그걸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필요한 형식 갖추란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베끼면서 토지가액의 이행강제금이 20%겠죠. 이행강제금 20%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행수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때립니다. 그래서 고지받고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 이의 제기하면 되고 미납하게 되시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관한 법, 징수에 관한 법에서 강제로 압류해버려요. 징수해버리겠다. 이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유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파트 한번 봐볼까요? 자, 이용 파트에서는 자, 농지를 이용할 사람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해라 계획 짜놨어. 그걸 농지 이용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리경작 제도라는 거는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이 안 짓고 있으면 대신 이용하는 경작자, 대리경작자예요. 차 운전해야 되는데 나 대신 한다. 대리운전 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대리경작자라고 해서 이게 놀리는 땅이 있고 지력 증진하려고 쉬는 땅이 있으면 쉬는 땅은 내비둬. 농사 너 안 짓고 놀리는 땅. 유후 놀자고 하는 거. 유후 농지라고 그래요. 유후 농지 소유자한테 너 농사 안 짓 거니까 나 대리경작자 지정할 거야.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대리경작 제도라는 거는 뭐냐? 자, 대리경작 뭐냐면 이 농지 소유자 잘생겼네. 얘가 지금 놀리고 있어 농지를. 이 농지를 놀리고 있으면 시군구 입장에서는 왜 너 소유자 임차인 왜 농사 안 져? 그랬더니 제가 잠깐 쉬고 있었는데요. 놀고 있었는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대리경작자 지정할지 모르니까 알고 계세요라고 예고하게 돼 있어요. 예고. 이 예고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며칠 안에 하면 되겠네. 그렇죠? 10일 안에 하는 거예요. 이 예고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를 내가 보고 7일 안에 통보하겠다. 근데 너 유휴농지임이 틀림이 없어. 그러면 유휴농지임이 틀림이 없으면 이제 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 야, 너 유휴농지가 분명해. 그래서 대리경작자로 이 사람을 지정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해서 해버리면 이 사람이 경작을 게을리했는데 얘도 경작을 게을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1순위자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못하겠다는 거야. 그럼 2순위로 학교나 생산자 단체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학교나 생산자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원칙적으로 농업인, 경작 게을리 안 할 사람,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을 우선으로 하는데 이걸 평생 할 수는 없잖아. 대리경작자가. 그래서 보통 농지법은 3하고 8조안 됐죠. 숫자 3년, 8년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만 줄게. 정한 기간이 뭐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인데 따로 정하지 않으면 최소 3년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농사 졌어. 그럼 경작물이 나왔는데 쌀이 10가마가 나왔네. 10가마. 그럼 10가마를 혼자 다 먹으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남의 땅 빌려서 한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의무가 있냐? 이 사람은 무슨 의무가 있냐? 쌍방 의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땅인데 얘가 농사 짓잖아. 열받아? 열 안 받아? 그래서 열받죠. 가서 몰래 밤에 똥 싸놓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농사 짓는 걸 방해하고 때리고 뭐 그러면 안 돼. 왜? 참아야 돼요. 수인 의무 있습니다. 참아야 되는 의무, 수인 의무라고 해요. 근데 얘는 남의 땅을 공짜로 썼잖아요. 그래서 경작을 하게 되면 수확량에 옛날에 쌀을 2가마를 갖다 주라고 했다가 이게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1가마만 갖다 줘라. 그래서 1가마면 몇 프로겠네? 10%. 무거우니까 에이 2다리로 질질 끌고 갖다 줘. 2다리로, 1다리로, 2다리로 질질 끌고 갖다 주면 돼. 2다리니까 2달래.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2달 안에 10%를 갖다 주면 돼요. 근데 얘가 안 먹겠대요. 아싸 가오리 이거 아니야. 갖고 오면 안 돼. 이거는 의무로 이행해야 되니까 법원에다가 던지는 거 우리 공탁이라고 그래요. 공탁. 법원에 공탁해야 나는 지료 지급 의무를 이행한 거고 얘는 방해 안 하는 수인 의무를 했기 때문에 경작기간 중도 해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작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못하겠다. 지도직급 의무를 이행 안 했다. 얘가 정당한 사유 소명했다. 얘가 못하겠다 신청하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거는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있다. 그럼 이게 대리 뭐예요? 경작자인데 요 내용 정도는 그래도 언급을 하니까 한번 봐주신 겁니다. 그럼 이용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요 파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존 파트인데 농지는 두 개로 나눠져.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로 나눠져요. 그래서 농업진흥이란 말 자체가 우리나라 농사 짓는 게 주로 녹간농자잖아요. 근데 이 녹지 중에서 특별시는 안 된다라는 게 작년에 시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홍시도지사 외워두셔야 돼.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예요. 시험장 가면 농장이라고 자꾸 꼬셔서 농업진흥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농장 승인허도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지는데 행위자는 진흥구역이 더 크고요. 얘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어느 게 규제가 더 심하냐 그러면 농업진흥구역. 얘는 절대 사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시고. 농업진흥구역은 일단 버려라. 그리고 여기서 농지 외로 쓰는 거를 우리 농지 전용, 바꿀 전에 쓸 용자예요. 농지 바꿔서 써라 허가받았대 또는 협의했대.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우리나라 농지는요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높으신 분한테 받아야 돼. 그걸 농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다 면적에 따라 밑에 있는 시군구나 시도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그 위임 단위를 숫자로 외우면은 좀 오래 가지 않아서 제가 그림 그려놨어요. 그림 그려놓은 거. 자 보시면 여기 농업진흥지역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 진흥지역 안에 있을 때 3천하고 3만 기준으로 3천 미만 되면 시군구한테 위임하고 3만하고 3천 사이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3만 이상이면 농장한테 현재 농장이 직접 한다. 그래서 이거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바깥은 면적이 좀 커요. 그래서 3만 미만일 때 30만 미만일 때 해서 이거를 3천, 30만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3천, 3만, 30만 작을 때는 시군구, 중간, 시도, 크면 농장. 그래서 3천, 3만, 30만만 기억하면 돼. 3천, 3만, 30만 작을 때는 시군구, 중간일 때는 시도에게 위임하는데 이게 크면은 위임 안 한다. 3천, 3만, 30만 작으면 시군구, 중간, 시도. 이게 면적 위임 단위 해서 농업진흥지역 관련돼서 오른쪽 가시면 자, 농업진흥지역은 아까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아까 홍시도지사가 농업농촌식품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농장 승인허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자, 이 농업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 나눠질 때 어디가 규제가 훨씬 세다고 그랬어요? 진흥구역. 그러니까 이게 계란 후라이면 노른자 위가 진흥구역이고 흰자가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호하고 수질 보호하는 거야. 그런데 규제가 워낙 세다 보니까 내 땅이 두 개에 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흥구역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 안 돼.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면 너 바깥에 거를 쓰게 해줄게. 약한 걸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300이고 300제곱미터고 700제곱미터다.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전체가 농업진흥구역 외의 지역,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지역 행사를 받는다. 보호구역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과 외의지역에 걸칠 때도 진흥지역이 더 세죠. 이 안에 들어간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300이면 바깥에 거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는 안 되고요. 규제가 센데 면적 되지도 않아 작아. 그럼 바깥에 거로 완화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 근데 전국의 땅에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녹간농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하되 어디는 지정 못한다고 그랬냐면 서울특별시 녹지 뺀댔죠. 그래서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서울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될 당시에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진흥지역 지정됐어. 그럼 사람들이 안 사요, 땅을. 그럼 내 땅 팔려고 해도 안 팔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럼 내 땅 사주세요라고 하는 매수청구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농어총무사한테 매수청구할 때 여기 있던 애는 나쁜 애들이 아니잖아. 그냥 있던 애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싸게 사면 안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감정가격 기준입니다. 이거 아까 매수청구 한 번 더 있었죠. 처분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을 때. 걔는 공시지가지만 얘는 무슨 가격이에요? 감정가격 기준이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돈 없으면 농지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 받아서 지급할 수도 있다.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농지전용 허가 취소 사유인데 얘는 사유를 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취소되는 거 하나, 나머지 다 취소할 수 있다 해서 6번만 체크 딱 해놓으시면 돼요. 어떠한 조치 명령을 했는데 위반하면 반드시 취소 사유라 얘 빼고는 다 취소할 수 있다구나라고 아시면 되지 내용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 명령 위반은 반드시 취소라고 그래요. 조치 명령 했는데 위반했어? 반드시 취소해라. 그래서 요거 조치 명령 위반 꼭 기억해 두세요. 농지법에서 조치 명령을 했는데 위반했다. 반드시 취소고 이거 말고 다른 말 뒤에 하여한다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만약에 농지 전 허가 받고 2년 안에 착수 안 했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나머지 다 할 수 있다고 요 6번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처분 사유까지 해서 농지법 전체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다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강부터 지금 한 9강 정도 되는데 9강인가요? 8강인가? 마지막까지 농지법까지인데 이거라고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체계도 강의는 뭐 50분을 들었다. 두 번째 들을 때는 한 1.4배속에서 5배속으로 빨리 한 바퀴 들어두세요. 세 번째는 더 빨리 잘 들리면 나중에 5시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계도 강의는 그렇게 보시고 여기다가 살 붙이는 거는 시잘부랑 요약 강의로 제가 붙일 테니까 여러분은 중간중간에 요약하다가 중간에 넣고 모르는 거 있으면 써서 이걸로 같이 보시면 되는데 뒷부분은 뭐로 되어 있냐면 제가 시크릿이라고 해놨죠. 시크릿 자료 요거는 뭐 강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추가로 요거 앞에 거 내용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제가 다시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요것도 살 붙이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까봐 제가 같이 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2021년 체계도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특강이 시잘부 특강하고 우리 이론. 시잘부는 문제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특강이라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것만 달달해도 점수 좀 나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총정리 이론하고 가야 되니까 식곡태라고 해서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라고 해서 저만 쓰는 브랜드인데 어떤 다른 데서도 막 쓰면 이거 제 거 도용한 겁니다. 제가 여지껏 써왔던 건데 20년 동안. 그래서 식곡태 이거는 이론 정리하고 시험 보기 마지막 전에 100선 마무리 특강하면 특강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시면 되니까 이것으로 체계도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